행동주의 투자자라고 들어보셨나요? 1년 전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당시 국내 자본시장에서 생소했던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요. 이번에는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슈퍼리치들이 직접 투자 수익 챙기기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동주의 투자자의 활동이 이제 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용어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죠.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가 이 문제가 그 국민연금의 그 적극적 역할로 인해서 마무리됐었죠. 근데 한동안 이 용어가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요즘 경제학에서도 행동주의 경제학이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상태에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 방송은 그 시청자분이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행동주의 투자자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아마 투자 패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행동주의 투자자에 앞서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투자자 자금을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모으는 것이 소위 펀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금융사에서 보면 이제 펀드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49년 미국 사람 알프레드 존슨에 의해서 사모펀드 형태의 100인 이하의 이게 이제 헤지펀드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우리가 나오는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투자 행태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 미국의 금리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렇게 그 투자 패턴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사실 그 자금을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펀드든 헤지펀드들이 자금 운영해서 이렇게 투자자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이러한 그 소위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이런 수익이 되겠죠. 네. 기다리다가 그렇겠죠. 이렇게 펀드의 성과가 좋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수익이 나는, 그래서 투자의 수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의 원금만 가지고는 사실 그 투자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 이게 빌미를 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앵커에 내가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유치한다면 요것만 가지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렛대 원리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한 10배 정도 올리면 똑같은 고객으로부터 100억 이런 유치했습니다는 1000억을 움직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 투자에서도 규모의 경제 이런 이익 때문에 사실 투자자의 수익을 좀 많이 돌려주는 이런 패턴이었었는데요. 너무 그 레버리지 비율을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 많이 운영한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말로면 사기에 해당되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뭐 금융공학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미국의 그 금리위기를 터지는 계기에 의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좀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미국의 단일금융법인 도드-프랭크법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는 멀커룰이 나왔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한번 장앵커도 얘기 하시겠습니다만 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에 금리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펀드들의 그 이렇게 규제로 이래서 행동상의 그 제약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네, 그렇죠. 뭐 금융사 인력 여부 관계없이 시청자분도 그 이전과 그 위에 수익률이 낮게 났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이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직접 수익을 챙기게 됐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각정에서 작년부터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엘리엇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많이 했던 것이 바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 사실 이제 실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좀 많은 변화를 몰고 왔죠. 많은 변화를 보다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실제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자막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떤 변화가 주고 왜 이것이 무슨 굉장히 큰 의미가 있냐 하는 걸 잠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양 PD께서는 이걸 좀 오랫동안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잘 아는 것이 칼 아이콘이 되겠죠. 칼 아이콘이 애플 상대로 해서 자사자 매입을 건축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사자 매입을 관철시켜라 하는 이렇게 되죠. 직접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자사자 매입을, 자사주 매입을. 이것이 이제 작년에 보면 한국경제TV에서도 특집 방송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사실 그 획기적 내용이 됐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빌리 에커먼 사람이 작년에도 한국경제TV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는 모턱스사와 앨런 간의 적대적 애미. 네. 이 문제도 이제 세계 그 금융 증시사 이스방에서는 굉장히 획기적 획을 걷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런 적대적 애미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뭐 경영책에서 여기 나오는 경영권 지분과 관련돼서 우호적 M&A, 적대적 M&A 사실 이 관계가 흐트러졌다. 지금은 그래서 대부분이 우호적 M&A라는 게 거의 이렇게 금융사에 사라지고 네. 대부분 다 지금은 M&A 하면 적대적 M&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적대적 M&A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면 사실 적대적 M&A 나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의미가 변하게 된 아주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넬슨 패츠, 펩시 이사에서 네. 듀폰사의 분사를 요구했죠. 이것도 아마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 내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이제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도 지금 산업과 금융 간의 머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과 산업이 분리할 것이냐, 금산분리 원칙 합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상 금융과 산업이 머지가 되는 그래서 그리 구별하지 않는 이런 네. 형태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에 사실 금융의 투자자 인베스트 뱅크들이 자금을 넣어서 서로 공생적으로 해서 공생적으로 가는 패턴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이와 같은 그 금융 산업 정책인 측면에서 이렇게 그 변화를 많이 몰고 오기 때문에 이런 그 펀드들의 어떤 투자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변하는 것이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가장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엔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슈로 또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됐었죠. 네, 아직도 뭐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상 그 삼성그룹의 그 합병 문제, 구정 차원에서 합병 문제 사실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대기업군의 어떤 이런 것이라든가 또 당시에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떤 점에 있어서 평가된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평가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긴 했지만 우리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된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폐변 계기를 해서 사실상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국제금융사에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 사실 국제금융사에서는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역할은 그 위에서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선두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선두격을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그 선두격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창업자가 폴 싱어입니다. 이 사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누구와 함께? 칼 아이콘과 함께. 네. 그래서 칼 이쪽 저쪽에서 칼이 휘둘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냐 주도적 역할, 행동주의 역할에서 전쟁에서 장수가 이쪽 저쪽에서 왜 역할을 하냐 하면 그만큼 전쟁에서 최고의 그 이렇게 장군의 역할, 네. 장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장수는 뭘까 할 때는 적은 부하를 가지고 협곡형 전쟁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장수고 네. 그 위에 국가의 그 최고 총수권자라든가 이런 쪽에 자리를 많이 하는 과거 보면 이성계 장군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운용자금 같은 경우는 220억 달러로 해서 다른 그 일반적인 펀드를 비해서는 자금 연금이 적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까 국제금융 세계 증시에서 보면
2008년 금리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이전 단계, 이후 단계가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행동주의 헤지펀드도 2008년 미국의 금리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객의 기존의 금융사 펀드들에 이렇게 자금을 넣어주는데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뭐 부정적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헤지펀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그 펀드에 비해서 기존의 펀드에 비해서 높은 수익이 되다 보니까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국제 금융시장 보면 한국의 저도 뭐 그런데 그 담당하는 사람의 이력입니다는 국제 금융시장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는 한국의 글로벌 정도가 상당히 낮고 사실 우리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 자본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저희처럼 국제금융시장에 활동하는 사람들에서는 우리의 투자 순위가 상당히 후순위에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해서 카라이컨이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사실 우리나라에 온 데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는 우리나라도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보다도 더 세분화되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활동 이렇게 오는 이러한 그 시대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뭐 이제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무엇인지 이미 너무 잘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갈수록 또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또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 걸까요? 대체로 보면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융위기서부터 매년 1.5배씩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만큼 뭐냐 펀드니까 고객의 자산을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의 자산을 이끌어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고객의 욕구를 막혀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그 종전의 펀드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장행껏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금융환경은 지금처럼 증강현실 시대에서 보면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가 정보를 적게 갖고 있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그 한국경제TV도 매일 방송이 없었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없었고 그랬을 때는 네. 금융사가 또 금융사 직원들이 금융의 그 지식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과점적으로 투자자에 비해서 이렇게 가점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거기다 자금을 맡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의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사에 계속해서 이렇게 의존했던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역할은 아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장앵커가 모 금융사의 사실상 이렇게 금융사의 그 직원이라면 사실 그 고객들이 장앵커에 필요한 쯤에서 금융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제 민간이 자금이 좀 부족한 단계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자금의 잉여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금 조달의 창구로서 금융사가 필요가 적은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 금융사가 과거처럼 수익을 많이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솔직하게. 네. 예. 좀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인과 적극적 역할을 의견을 표현을 안 했는데요. 뭐 금융인이라는 것은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정직입니다. 그냥 뭐 정직해서 과거보다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금융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수익을 좀 잘 안 갖다 준다.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이 잔고상으로 보면 전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꼴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금융사의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 금융사 직원들이 지식이 많느냐?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자 내가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으면 자 금융사 직원들은 그 이것저것 다 다루는 사람이고 자 장앵커가 브라질 국채를 하면 나는 이 재산 증식과 관련돼 있는데 브라질 관련된 내용은 지금 과거처럼 이 과거와 다른 것은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속속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브라질 그 국채를 투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융사 직원보다도 금융 지식이 월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이런 환경에선 종전의 금융이 개인의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로 사실상 이렇게 영업을 하면 고객들이 외면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차원을 파고든 거죠. 그런 차원을 파고들어서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단기에 투자하는 상태에서 주주가치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본인의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탐욕이라는 사실 이러한 욕심도 이렇게 채우다는 과정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이 고객의 그 주식을 그 돈을 맡기는 이런 고객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는 데 반해서 네. 자,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고객이 아닌 사람은 이게 탐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행위다. 네. 뭐 이게 비정상적인 행위는 아니겠죠. 법망을 피해가는 건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는 부분, 법 적용의 미래, 그런 부분을 좀 파고들기 때문에 결국은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자금을 안 넣어준 이런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 저거 탐욕이다 해서 네. 서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자금을 넣은 사람은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다른 그 펀드에 비해서 높은 수익이 기대다 보니까 그 고객은 박수를 쳐주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여기에 자금을 넣지 않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저 돈 이익만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탐욕에 두 얼굴. 그래서 아주 이중적 태에서 네.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이어서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수익을 좀 적극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아주 그 좋은 그에서 장인국께서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결국은 주주가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주를 고객들을 대신해서 펀드의 그 이렇게 운영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좀 되다가 어떻게 하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도 고객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느냐 하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초기에 잘 나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객에 대해서 우월적, 야, 내가 수익 남겨줬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네. 똑같은 문제, 종전과 같은 똑같은 이렇게 사실 그 펀드와 똑같은 그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제는 고객들이 이제 이 고객의 자산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는 게 아니고 네. 고객들이 직접 나선다. 아. 고객들이 직접 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보태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능하죠. 네. 지금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 금융 지식도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뭐 1년에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 강의를 수주를 좀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보면 고객분을 만나면 정말로 금융사 직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시청자분이라다 지식이 많거든요. 네. 여기 뭐 한국경제TV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금융사 직원보다도 가장 빨리 일어나서 2시에서부터 장인권도 네. 4시 여기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2시서부터 전 세계의 금융시장 모습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과거에 무슨 뭐 어떤 학교에서 무슨 공부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보면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을 활발하게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펀드 운영자보다 자 내가 더 금융 지식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거 돈을 좀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고 뭐 이렇게 돈 조금 벌어준다 하다 보니까 뭐 우월적 지위를 해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개인들이 주로 이제 슈퍼리티 되겠습니다는 네. 슈퍼리티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 수익을 챙기게 나서는 것을 보통 행동주의 투자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용어 정리를 이제 명확하게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또 슈퍼 리치들 사이에서도 행동주의 투자자가 유행이 될 정도로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실제 사례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얼만큼 앞으로 주목을 받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지금 있잖아요. 행동주의 투자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보시면 네. 아마 아실 수가 있다고 볼 tes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제 사람 몇몇 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용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가들이 이게 앞으로 얼만큼 확산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면 대부분 다 기업 경영에 성공해놓고 지금 은퇴하고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왜 이렇게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빌 게이츠가 나서고 있어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게 기업 경영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해놓고 지금 뭐냐 행동주의 투자자로 나서는 모습이 네. 지금 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카의 대주주의 매각 기획을 반대를 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서 본인이 투자한 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소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콜은
워렌 버핏의 한때 후계자로 지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네. 이런 선배에서 미들버그 파이낸셜의 이사진을 교체해버렸습니다. 여기는 CEO까지 포함해서 이사진 교체다. 예,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오너의 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이사진을 교체해달라. 네. 개인 행동주의 투자자들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해서 몬더빈이라든가 칼보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제 경영활동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대주주의 매각 계획을 반대하는 것. 아주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내용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이사진도 교체해달라. CEO도 교체해달라. 그 다음에 회사도 매각해달라. 필요 없으면 매각해달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필요 없으면 매각해달라. 과거에 오너들이 주로 결정했던 사항들이다. 네. 근데 이제는 뭐냐? 그것도 고객의 자산을 모으는 펀드가 이렇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는 이 펀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밀 게이츠, 서컬, 먼더빈, 칼보 같은 개인 투자가들이 나선다. 정말로 이제 금융사들이든가 금융사 직원들이 진짜 개인 투자가들이든가 이런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남의 돈을 이렇게 됐으면은 굉장히 그 소중하게 다루고 그렇죠. 이런 패턴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자금이 안 오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슈퍼리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슈퍼리치들이 있잖아요. 어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우리나라도 주시면.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든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있죠. 저는 펀드라든가 이런 형태는 사실 1949년 미국 사람 알프레드 존슨에서 나왔다 그러는데요. 제가 월가에서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월가 특파원을 해서 금융인을 만날 때, 네. 자, 펀드는 우리가 당신보다 앞선다. 1000년이나 앞선다. 1000년. 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네.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개모임이 일종의 펀드의 형태다. 자, 그렇군요. 개모임에서 개돈을 갖다 주는 사람을 개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투자자랑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개돈은 펀드 설정에 똑같죠.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랑 고상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개주 내지는 개오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국제금리 시장에 뒤처졌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국제금리 시장의 중심지 미국 가서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든가 행동주의 투자자는 사실 우리나라도 종전처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정책 단계에서 규제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있어서 대기업군이라든가 또 오너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커가는 상당히 위상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시장에 상대적으로 이 고객의 위치가 낮아졌고 고객의 위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은 고객의 자산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었고 더더나 개인들도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요. 앞서 말씀같이 이런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직접 나선다면 슈퍼리치들이 뭐냐? 자, 장혁호가 한국경제TV의 CEO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주주가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해? 경영을 제대로 못해? 하면 교체버리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앞서 말씀같이 금융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금융이 투자자, 고객 입장에선 과거처럼 자본 조달의 창구 내지는 사실 금융사에 수익을 내준다는 측면, 그 다음에 금융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금융인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입니다는 해당 투자에서 인터넷이든가 증강현실 발전에 따라서 지금 뭐냐? 지금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월등히 금융사 직원보다 지식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금을 이끌었으면 오케이, 자, 딱 해서 내가 우월적지에서 하면 이제는 다들 행동주의 투자가들이 그 회사라든가 그 금융인 PB라든가 이런 데 자금을 안 준다. 네. 그래서 금융의 노마드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해서 자금이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런 자금들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도 단기 부동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자금의 출처처를 타지 못하는 그 금융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산업에서는 금융 부분에 쉐어링 퀴즈, 위축 현상이 발생한다. 앞서 말씀드렸지 이제는 기업도 직접 가고 개인도 직접 간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사 네.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한다. 하는 얘기로 앞으로 금융 환경이 굉장히 격변할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든지 행동주의 투자자의 활동이 이제 계속해서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변하고 행태들이 변하니까 그걸 수용하는 게 제도고 제도가 정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든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피해를 피해를 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걸 정책적으로 빨리 인식을 좀 많이 높여서 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 줘야죠. 그런 측면이 지금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엘리언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할 때 우리나라의 그 국내 언론사들이 발칵 뒤집힐 만큼 네. 이런 모습에서는 사전에 이런 세계적 추세를 사실 정책적인 측면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이 좀 부족한 측면에서 막상 그런 환경이 닥치다 보니까 어쩔지 못할 정도로 확 그렇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는 정책이 무력화된다든가 우리 경제정책이 무력화된다든가 경영권이 박탈한다든가 왜냐 적극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CEO를 교체하고 경영권을 간섭하다 보니까 경영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국부 유출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사들이 또 금융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객을 진짜 왕처럼 생각하는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당신이 내 돈을 갖다 줬으니까 진짜 그 고객 돈이 얼마큼 그렇습니까? 장애커가 지금 새벽같이 나가서 돈 1원이라도 벌지 않습니까? 그 돈을 금융사에 맡겼을 때는 정말로 겸손하게 그 돈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할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금융에서 탈락되고 그것이 시장 질서가 있어 보면 금융사가 이렇게 그 M&A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큰 변화가 갈 거다. 정말로 큰 변화가 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1년에 이렇게 금융사 가기만 한 200회 이상 하는 사람이 지금 전 이렇게 국내 이렇게 금융인 대상으로 고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제가 피부적으로 최근에 와서 더 느끼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관련돼 있으신 분은 정말 소중한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그 가치를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다양하시지만 투자자분들 오늘 되게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